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갤러리 분들.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나아갈 수 있게 정권 교체가 되도록 힘써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관심과 행동이 모여 윤석열 후보님이 대통령이 된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사필 규정을 말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는 말처럼 2017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이 겪은 소름이 정당한 민주주의 투표를 거쳐 새로운 정권으로 교체하는 결과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입니다. 대학생에서 직장인이 되며 나이가 늘수록 아버지가 그리워지는 날이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기쁜 소식을 들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행복한 밤이네요. 국민의힘 갤러리 여러분, 하루하루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재선이라는 이름 석자가 이재명 논란에만 나오는 이름이 아닌 멋진 회계사셨고 자랑스러웠던 누군가의 아버지였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 젊었을 적 아버지의 멋진 사진을 같이 올립니다. 기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3월 10일 새벽 2시 50분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시간 DC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올라온 고 이재선 씨의 아드님 이성호 씨의 감사 인사 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이브TV입니다. 녹음하는 오늘은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호구맨입니다. 왜 이렇게 보복되지? 그 BC님이 지금 퇴근 시간이 늦으시는 관계로 오늘은 제가 오프닝을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게스트 늘 나오시는 거의 그 고정 멤버나 마찬가지 방고정. 네. 링장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고 링장군입니다.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그냥 사실 그거였죠. 우리 그냥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이자. 아니 일단 승리를 예측하고는 있었지만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게 정작 당일날 개표 뚜껑 여니까 조금 쫄깃하긴 했어요. 아우 많이 쫄깃쫄깃했죠. 네. 잠도 못 자고 계속 그 0.9에서 0.8, 0.7까지 0.7 딱 내려가면은 네. 막 소름이 돋으면서 이거 어떡하나. 저는 그 대선 같은 경우는 대체로 방송 3사 출구 조사가 빗나가는 적은 없었기 때문에 박근혜 2012년 때도 그때 문재인 대통령님이 박근혜한테 근소하게 졌잖아요. 지금보다는 차이가 좀 나긴 했지만은 그래서 그때 출구조사 띡 뜨는 거 보고 당시에 이제 지금은 다 털빠들이 돼버린 제 지인들이랑 이제 개표 방송 즐겁게 보자고 막 먹을 거 잔뜩 싸들고 누구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막 피자 뚜껑 까고 치킨 딱 뜯으려고 하는데 출구조사 딱 뜨는데 싸한데 이길 거다. 그래도 그때는 질 거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길 거라 생각하고 보다가 한 9시쯤 돼서 쎄하게 돼가지고 그때도 참 비등비등했었죠. 네. 9시쯤 돼서 쎄하게 돼서 어떤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 방송 3사 출구조사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출구조사 JTBC는 이재명이 이기는 걸로 나왔지만 3사는 윤석열이 이기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가지고 이기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저는 안 봤어요. 안 보고 폰으로 맞고 치다가 원래 맞고 치면서 좀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버텨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잠이 들어버렸는데 잠들었다가 딱 깨니까 12시더라고요. 저는 가세연도 좀 보다가 그 소요 상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그것도 좀 보다가 가세연은 연락이 흥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리 났죠. 사람들이 가세연에서 공지를 여러분 모여주십시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 우글우글 모여들면서 저거는 경찰들이 와도 진압. 그 인천 부평. 예, 부평. 그때 그거 말씀하구나. 그거 사실은 근데 그냥 해프닝이었잖아요. 그렇죠. 해프닝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고소고발 들어갔던데. 그 선관위 직원한테. 네, 그러니까 둘이 서로 맞고서 니네들이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 그 선관위 쪽에서는 네. 영업 방해가 아니라 업무 방해라고. 뭐 둘 다 또 타당성은 있는데 저는 선관위 직원이 욕을 먹어야 맞다고 봐요. 그거는. 그렇죠. 뭐 선거 관리하는 데는 그 초짜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우르르 이렇게 몰려오니 카메라 들고 우르르 몰려오니까 당황했다 이건데. 뭐 그래서 현장에서 그 울음 터뜨린 그 여자분도 당황해서 그랬다고 뭐 그렇게 그분도 하는데. 예. 알고 보니까 국힘 쪽. 네. 그 국힘 쪽 창간인이었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이게 좀 사람들이 정제된 사람들로 해가지고 차분히 이성적인 사람들로만 좀 해서 네. 그 가세연이라든지 이제 감시하는 건 좋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사실 거기에 그 감시하는 자리에 들어갈 정도면 지금 이쪽에 저기 뭐야 시민회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반 국민들이잖아. 일반 국민 그러니까 평균 수준에서 훨씬 과격한 사람들이란 그렇죠. 말이면 사실은 생각이 좀 내가 이 부정선거를 꼭 잡고야 네. 말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더 한 두 발짝 정도 앞서가가지고 팍팍팍 나가시는 분들이라서 이쪽이건 저쪽이건 만약에 그 자리까지 가 있는 분들이면은 차분하게 대하는 사람이 찾기가 쉽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그 그냥 지원자들 위주로 해가지고 파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보면은 좀 그 투표 과정에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잡음이 있긴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보면은 선거를 조작하거나 하는 거는 사실상 힘들어요.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음모론을 세울 수가 없는 게 관계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단 선관위 직원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감시하는 눈도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일괄적으로 매수하지 않고서는 조작을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거 매수할 수준으로 돈을 뿌릴 거면은 아싸리 그냥 투표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게 나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진짜 몇십만 표를 섞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만약에 투표인 수랑 저기 기표지가 안 맞아봐. 그럼 난리 나죠. 난리 나지. 그러면 진짜 근본이 부정되는 거라 가지고 그 경우는 뭐 심하면 내란까지 일어날 그런 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보면 선관위가 되게 무능했던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이제 어떤 뭐 궁극적인 선거 부정을 시도했다 그렇게 보기는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뭐 당시에 그 개표하는 과정을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중간에 그 제끼고 딴짓하다가 잠깐 잠들었다가 12시쯤에 깨서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골든크로스로 이제 막 넘어가려는 그 즈음이더라고요. 대략 제일 재밌었을 때. 대략 한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이제 조금 추적해가지고 딱딱 넘어가는 그 순간이었는데 마침 저는 그때 딱 깨가지고 초저녁에 그 나중에 트윗 타임라인 쭉 따라가 보니까 초저녁에는 사람들 그 저기 이재명 반대하시던 분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큰일 났다고. 아우 꼬셔라.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처음에 이제 술 사놓고 술도 못 드시고. 그때는 기분 좋았죠. 아니 그쪽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반대하시는 분들 지지하시는 그때는 저도 짜증 났어요. 막. 그러니까 우리 쪽 사람들은 초저녁에 막 그 식음을 전폐하고 술 사놓고 술도 못 먹고 밥도 그 치킨도 못 먹고 그러고 있다가 손에 땀이 엄청 나고 진짜 가세연 그거 보는 힘으로 버텼어요 그때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고 치다가 잠들 수 있었던 건데. 근데 뭐 아무튼 그러시다가 이제 12시 넘어가니까 판세가 뒤집히면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저기 백브리핑 보면서 이 타블렛 하나 있으니까 옆에 그냥 무음으로 해가지고 이동형 방송 켜놔봤다가 채널 들어가 봤다가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그 무음으로 해놓고 소리를 못 듣고 있는데 화면만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얼굴만 보고 있는데. 너무 꽃이죠. 똥파리 맛 좀 봐라. 그러니까 오늘 내내 우리한테 그렇게 똥파리 소리하면서 꿀 빨았던 사람들이 축성돼가지고 막. 근데 걔네는 우리 때문에 졌다는 생각 안 하고 있었던데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겠죠. 우리 때문에 졌다라고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버리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 하겠죠.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입 밖에 낼 수는 없겠죠. 뭐 아무튼 이제 본 이야기는 좀 더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고 자 이제 후원하신 분들 먼저 말씀드리고 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동정남님, 우공유상님, 김미라님, 달타냥님, 멍맨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팟빵을 통해서 영국 꽃중년님, 그린그린님 후원하고 나오셨네요.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제공 이번 주도 제공 부산 괴정구 사하로 커믹스 컴퓨터 그리고 그 달품문 농장 인스타그램 달품문 농장으로 검색하시면 나오는 달품문 농장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걸 좀 더 있어 보이게 다듬어야 되는데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뭐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뭐 크게 주간 이슈는 다루지는 않을 거고 그냥 대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번 대선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싶네요. 이제 보면은 2017년 3월 10일에 마침 또 공교롭게도 그래요. 3월 10일에 그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들어가신 날이기도 하지만은 이날 그 박근혜 탄핵 선고가 있었던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3월 10일 새벽에 이재명이 이제 떨어졌단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당선된 것보다 이재명이 떨어진 게 더 크니까. 그렇죠. 기쁘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이재명의 민주당 탄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뭐 결국은 이게 당내 경선에서 탄핵이 됐어야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 지지를 끌고 오다가 결국은 당원 중 일부인 국민 똥파리들이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탄핵했다. 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면은 뭐 굉장히 뜻깊고 그렇죠. 네, 의의가 있죠. 의의가 있네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따지고 보면은 참 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어찌됐든 간에 당내에서 이거를 막아냈어야 했는데 뭐 우리가 다들 각자 개개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러지만은 되짚어 보면은 저기 막판에 우리가 3차 경선 때 3차 슈퍼위크 때 영업했던 것만 생각해봐도 그 이전부터 우리 편을 민주당 당원으로 더 끌어들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렇죠. 3차 경선 때 그 경선인단 모집하는 노력이 한 반 정도면 공들여가지고 당원을 좀 더 끌어들였어야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호미로 막을 일을 결국 가래로 막은 셈이 돼버렸고 우리가 이제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린 게 된 거죠. 우리 일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그 대선 과정에서 보면은 결국은 더 심하게 편가르기가 돼버린 감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지역도 다시 나눠져 버렸고 그다음에 뭐 세대별로도 다시 또 갈등이 생겨버렸고 성별이 특히 심해졌죠. 성별에 의한 어떤 그 대립 구도를 민주당이 아주 심하게 조장을 해버린 그런 감이 있죠. 근데 저는 통합하는데 네. 어느 대통령도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은 근데 이제 예수님이 대통령으로 나와도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그 갈등을 이제 해소하려는 노력 정도만 해도 그거는 근데 다 했던 일 아닌가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실체가 보이지 않는 그건 것 같아요, 그냥. 그 정치인들이 이제 클리셰적인 그렇죠. 단어로 이제 그 뭐 화합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국민 통합, 뭐 국민 화합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대통령님이 지난 취임식 때 말씀하신 그 진영을 깨고 화합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정말 그렇게 진정성 있다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2017년 그러니까 2016년 박근혜 탄핵 국면 때 대통령 처음에 박근혜 탄핵을 주장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 박근혜가 자진 하차해서 내려오길 자진 하야해라 사퇴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자해지하라는 말씀이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결국은 박근혜가 탄핵이 됐잖아요. 그렇죠. 탄핵이 되고 나가지고 박근혜 지지자들한테는 그게 트라우마로 남고 앙금이 돼버린 거예요. 원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원한이 쌓이면 복수를 해야지 풀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박근혜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복수를 해낸다고 칩시다. 그게 이제 정권을 다시 되찾는 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또 다시 원한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한의 복수의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해서 복수의 악순환고리가 계속되니까 당시에 대통령님이 박근혜가 이제 하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 순환고리를 끊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말하면은 화합, 통합의 시작인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님은 그런 의지가 있으셨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를 해온 쭉 그 과정들을 보면은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뭐 이재명은 떨어지긴 했지만은 이재명 지지자들도 지금 완전 원한충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온 동네에 지금 다 막 무슨 자살 시도도 유서도 쓰고 아주 그냥. 아유 뭐 거기까지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거기는 그냥 뭐 따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래저래 보면 막 온 동네 다 탓하고 다니고 복수할 거라고 그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당사자가 결자해제를 하지 않은 상태로 뭔가가 끝나버리면은 결국은 원한 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초에 뭐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뭐 서로 공방이 주고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정치라는 게 일정 부분 정치라는 게 항상 대립되는 어떤 두 세력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립되는 두 세력이 말로써 싸우면서 서로 이제 갈라지는 의견들을 점점 이제 합치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게 봐야지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세운 짓거리들을 보면은 철저하게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내 편으로 사람들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아주 옛날에 막 사람들이 이제 그 통치하고 통치받는 그런 시절이 시작됐을 때 보면은 힘의 논리가 이제 권력 구조라는 게 완전히 힘의 논리로만 이루어졌으니까, 그때만 해도 뭐 말 안 들으면은 줘 패거나 아니면은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전쟁 일으켜가지고 힘센 놈이 짝 먹으면은 힘없는 놈은 이제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이래가지고서는 우리 다 죽는다, 그런 인식이 생기니까 이제 정치라는 게 생겨난 거고, 그때부터 이제 말로써 서로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네 말이 옳냐 내 말이 옳냐 따져가지고 옳은 놈 말을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정치라는 게 생겨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정치는 전쟁같이 해야 될 수는 있지만 전쟁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전쟁을 치렀어요. 선거를 한 게 아니고. 전쟁은 사실 전쟁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고 해도 전쟁은 안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전쟁은 끝나고 나면 이긴 사람도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이 생겨요. 실제 전쟁에서는 일단 사람이 죽으니까, 이겼다고 해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이 선거 같은 경우도 뭐 죽은 사람이라고 하면 뭐 직접적으로 죽은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런 건 아니더라도 지금 상당히 그 치유되기 어려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갈등이나 상처들이 많이 남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수의 순환고리를 끊지 않은 대통령님 말씀에 정확히 역행한, 아주 민주당이 그야 뭐 단순히 이재명이 진 것 때문에 삽질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 전체를 놓고 보면은 정말로 나라 전체에 갈등을 그렇죠. 초래하는, 정말 큰 똥을 싸주는 그런 선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앞으로 이걸 수습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막 길이 안 보여. 뭐 단순히 지금 뭐 우리는 당원 입장에서 민주당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아니면 혹은 이제 뭐 창조적 파괴가 돼서 완전히 갈아엎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당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놓고 보면 전 국가적으로 놓고 봐도 지금 굉장히 큰 심각한 상처를 민주당이 남겼다고 저는 봅니다. 뭐 세대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별론 같은 경우도 뭐 1번남, 2번남 같은 거 그걸로 막판에 표 끌어모으겠다고 캠페인하고 난리쳤는데, 그런 짓은 진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 성평등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편을 갈라버리면은 진짜로 사람들이 편이 갈린다니까. 그거는 쉽게 못 고쳐요. 한번 그렇게 돼버리면은 몇 배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 인식을 다시 바꾸려면은. 그렇죠. 이게 이미 서로를 혐오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렇죠. 혐오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기존부터 이제 그 급진 페미니즘 세력이 이제 그 던진 화두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남성 측에서는 이제 이미 갈등의 골이 상당 부분 깊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걸 뭐 지금까지는 골 수준이었다고 치면은 민주당이 이번에 저지른 삽질은 그 골을 무슨 거의 막 더 땅을 파고 들어갔죠. 완전 깊숙한 골짜기 수준으로 그렇게 파버린 격이라 가지고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얼마나 큰 똥을 싸지는 건지 자기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하나 살리겠다고. 지금도 보면 반성도 없고, 뭐 무슨 당대표를 추대하네 만에 이재명으로 추대를 하네 만에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선동이 진짜 오늘 아까 전에 봤던 그 커뮤니티 글 덕후글. 몇 년간 이제 막연하게 그런 이야기들 해왔지 않습니까? 그 구통진당 세력들이 이제 민주당으로 장악한 오렌지로 이제 뻐꾸기들. 그 뻐꾸기들이 이제
오렌지로 들어와가지고 당 안에 알 까고 당 장악해 나간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체를 누가 누군지 파악할 길은 없어요. 우리가 당원들 전수조사를 해볼 방법은 그쵸. 없으니까. 근데 다만 지금 하고 있는 방식들을 보면은 그쪽 방식이랑 유사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오늘 뭐 무슨 그 추기경 추대하는 식으로 당 대표 뽑겠다는 아니 원내대표 뽑겠다는 근데 것도 원내 뽑는 방식은 사실 뭐 지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니까. 저는 처음에 그걸 기사를 잘 봐서 당 대표를 그렇게 뽑는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당 대표도 지금 추대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뭐 민주당에 대한 기대는 진짜 없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망하는 꼬라지를 봐야 되겠어요. 저러다가 이제 지선에서 날아가고 뭐 총선에서 완전 개박살나고 그러는 걸 봐야지. 일단 지선에서 망하면은 네. 어떻게든 책임론이 완전 싸그리 망해야 돼요 민주당. 아니, 그러니까 알아서 지들끼리 공천 장사 다 하고 네.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망하지. 근데 망한 거를 망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수준으로. 지금은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두 번째도 과연 그럴까? 두 번째 이제 지선 다 싸그리 내주면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구통진당 세력, 그러니까 NL 계열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신 승리의 달인들입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패배의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정신 승리적 요소를 찾는데 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인 분석으로 인해서 개선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관성대를 끌고 가기 위해서 막 명분 만드는데 귀신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선에서 망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반성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하긴 그 사상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이라 어떠한 그나마 좀 말이 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에 있는 그런 논리만 던져줘도 믿겠죠. 뭐. 자기들끼리 계속 순환 논리 만들어 가지고 내부적으로만 통용되는 논리 만들어서 그 안에서 계속 안주할 겁니다. 그 보세요. 좀 통진당 그러니까 지금 NL 세력으로 추정되는 민주당에 들어있는 오렌지들 원래 통진당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 이석기 깜빵하고 박근혜가 강압적으로 당 해체시키고 나니까 그 녀석들이 흩어져가지고 민주당으로 흘러 들어왔지. 안 그랬으면 거기에 남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자기들 계속 입지가 쪼그라드는데 그거 신경 안 쓰고 거기에 남아서 앉아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 망하게 된 계기는 박근혜가 제공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석기 깜빵 보는 게 별로 안 좋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 개망신 한번 당하고 사람들이 그냥 지지 안 해줘가지고 서서히 쪼그라들어가지고 소멸되는 식으로 그렇게 없어졌어야 맞다고 봐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소멸되더라도 민주당으로 흡수됐겠죠. 흡수는 됐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어떤 조직이 온전히 남아 있는 상태로 민주당으로 그대로 싹 넘어온 건 아니게 되는 거죠. 좀 더 이제 와해된 상태로. 뿔뿔이 단편화된 상태로 그렇게 들어오면은 지금만큼 영향력을 발휘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아무튼 말씀드릴 순간 BC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끊고. 예, 안녕하세요. 나이브TV 블랙아웃 BC입니다. 네,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 30분 지각을 했습니다. 생업에 죄송합니다. 종사하시다 보면 뭐 늦을 수도 있죠. 더구나 그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먼 곳에서 네. 오셔가지고. 네, 경기 최남단, 경기도 최남단 평택에서 기차 타고 가야 될 그런 거리인데. 예, 저는 기차 이게 매진이라서 타이밍도 안 맞고 늘 그렇죠. 예, 지하철. 저희 회사가 그 요즘 트렌드에 맞게 금요일을 막 4시에 퇴근하고 그러면 이제 기차를 남들과 같이 타고 올 수 있는데 저는 아무리 빨라도 5시 반이란 말이죠. 뭐 그 업무 이제 직종 특성상 뭐 그렇죠. 주말도 잘 없고 뭐. 예, 5시 반에 이제 퇴근을 하면은 이미 이제 기차는 매진이고, 그다음에 그 시간도 잘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지하철, 그러니까 전철이죠. 예, 1호선을 타고서 올라오는데, 평소보다 또 출발 시간이 한 15분 정도 늦어지다 보니까, 평소에 제가 그 6시 9분 열차를 타는데, 오늘은 6시 38분 열차를 타게 됐습니다. 뭐 늦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길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이야기한 거 까먹어서 큰일 났다. 그러니까 네, 저 막 들어오기 전에 이제 통합진보당 이야기를 하시고 계셨다고. 네, 근데 이 편집점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통진당 잔존 세력이 이제 결국 민주당에 들러붙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징후 뭐 실제로 그 인사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파악할 길은 없으나
그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보낸 캠페인 내용들이나 아니면 그동안의 당권 장악한 과정들에서 보인 어떤 드러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보면은 그쪽의 방법론들을 상당히 끌어다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통진당 잔존 세력의 상당수 민주당에 들어간 걸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얘기- 지선까지 망해도 예, 지선까지 망해도 얘들은 정신 승리를 잘하기 때문에 뭐 인정하지 않을 예, 것이다. 반성하지 않고 계속 지금 관성대로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예. 통합진보당 사례를 보면은 뭔가 그 반면교사를 할 수가 있죠. 통합진보당이 지금은 이제 민중당인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형태로 계속 자신들만의 이제 세상을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민중당 보십시오. 그냥 계속 김재현이 그 후보로 나오고 있고 그렇죠. 김재현 씨가 옛날 통진당 인사들 별로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당은 껍데기만 남아 있는 상태고 실제로 거기서 어떤 활동했던 활동가들, 그러니까 코어들은 거의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쪽으로 넘어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암암리에 네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그 조직을 굴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뭐 아무튼 좀 이야기가 이거 지금 상당히 좀 중구난방으로 흘러가가지고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감이 잘 안 오는데 뭐 PC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생각하고. 원래 좀 편하게 얘기하는 게 계획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말이 되게 편집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 네. 보면은 또 이제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계의 당권 장악을 위해서라도 윤석열의 이제 그 문파들이 윤석열을 찍은 그 윤석열 선택을 틀린 판단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죠. 윤석열 정부를 개같이 망하도록 그렇죠. 하는 그림. 봐라, 우리가 그래서 안 된다고 했잖냐라고 말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제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할 거라 뭐 그렇게 지금서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이거는 뭐 꼭 뭐 문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네. 예, 윤석열을 찍은 거의 뭐 일반 대중을 향해서 이제 선동을 시작하는 거니까요. 진짜로 저는 지금 약간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임기 중 그때가 생각나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그렇죠. 뭐 벌써부터 보면 공약 같은 것도 왜곡해가지고 선동하고. 그렇죠. 예. 가짜뉴스 오늘만 해도 퍼뜨리는 거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저도 그 트윗에 글 하나 올렸더니만은 무슨 윤석열 여가부 폐지, 윤석열이 여가부 폐지 공약했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 없앤다는 뭐 최저임금제 없앤다는 얘기도 있고 뭐 성인지 예산들 삭감했다 삭감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가부 폐지 이야기는 근데 이재명도 똑같이 했거든요. 그 작년 11월 기사 찾아보면은 관훈클럽 토론 때 이재명이 그 얘기한 게 있어요. 정확하게 그 이전에 여가부 폐지를 이야기했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그 펜코에 그때 이제 이재명이 펜코 가서 친한 척하면서 펜코 남자들 대상으로 이야기하면서 여가부 폐지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질문한 게 있고 이재명이 또 답한 게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또 의료 민영화에 대한 헛소문도. 네, 의료명문 그렇죠. 그런 식으로 헛소문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그러니까 너무 조직적으로 이게 원희룡이 정말 답답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악기를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만들려고 들 텐데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거는 정치의 어떤 본연에도 위배되는 얘기죠.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지 여당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발목 잡으라고 무조건 반대하라고 있는 게 야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제 노무현 그 참여정부 때 사례를 봐도 이런 식의 야당의 행태를 엄청나게 비난을 해왔고 우리가 그랬었죠. 예. 지금 민주당이 그 짓을 하려고 시작을 벌써부터 지금 스텝을 밟고 있으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그 뭐 1998년이죠. 이제 그 국민의 정부, 그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가 이제 들어선 게 이제 98년부터인데 그때도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네. 발목을 많이 잡았거든요. 많이 잡았죠. 네네. 그래서 총리 인준도 안 해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제 총리 설이라는 어떤 편법을 써서 네. 인준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죠. 일단은 그냥 총리직을 수행하는 걸로 네. 예, 그런 이제 해프닝도 있었고 그런 비슷한 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 나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의석수 이용해가지고 네네. 그냥 고춧가루 뿌린데 전념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단순히
지금 그 윤석열 선택한 거를 틀리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 다른 의도로 이제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이재명을 살리는데 어떤 그 협상 조건으로 그렇죠. 이재명 살려주면은 협조해 줄게.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협상 조건으로 협상 카드로 쓰려고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게 전형적인 원래 이재명 방식인데 그 이재명 방식이 완전히 민주당에 이식된. 그래서 이제 뭐 장악돼 버렸죠. 네네 아주. 이재명의 민주당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소제목을 이낙연을 읽고 진실을 얻었다. 조국의 강편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건 그러니까 이낙연을 읽고 진실을 얻은 거잖아요, 진짜로.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그 그쵸. 조국의 강을 건너게 된 게 만약에 그 이낙연 대표님이 후보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국의 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뭐 만약에 연 대표님이 후보가 됐는데 조국이 거기에 대고 막 대놓고 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태클도 못 걸 거 아니야.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이병철 씨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은 네네. 그랬으면은 뭐 더더욱 그렇게 조국이 비웃을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럼 우리는 영영 조국의 강도 못 건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사태에서 다시 이제 조국 사건이 됐는데 그 조국 사건 만약에 이낙연 이제 대표님께서 대선 후보가 돼서 대선을 치렀다면은 조국 사건은 그냥 그 상태로 묻히는 그쵸. 결과를 그쵸. 낳았겠죠. 우리는 그게 진짜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을 가능성도 크고 뭐 2심 재판 그 판결문 제대로 읽어볼 생각도 안 했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영영 윤석열은 나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지키고 끝났을 수도 있죠. 네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긴 했는데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낙연을 잃고 조국의 강을 건넜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낙연을 잃은 게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한테도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게 만약에 그 상태로 대선을 치르셨으면 대선의 승리와 패배를 떠나서 엄청 어마어마한 시한폭탄을 하나를 그냥 짊어지고 가시는 저 지금의 민주당으로서는 그렇죠. 그 제2의 문재인 정부가 또 다시 되는 거예요. 무능하게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움직여주지는 않는. 사실 이 대선 과정을 통해서 이제서야 드러난 거지만 그 조국이라는 어떤 이 시한폭탄이 이재명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 시너지를 일으켰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어떤 생각의 입지도 더 좁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뭐 정권 초반이든 중반이든 후반이든 그게 이제 같이 터져버리면은 결국은 민주당 전반에 대한 무능이 이제 뒤늦게 드러나면서 오히려 집권기에 그 집권 동력을 크게 상실해버리는 네. 그런 식의 결과가 올 수도 있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 뭐 강제적이기도 하죠. 어쨌든 선을 딱 그은 결과가 됐으니까. 네. 네. 그런 거는 이낙연 대표님한테도 뭐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낙연 대표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알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지지자 입장으로서는 뭐 그게 이제 완전히 불행은 아니었다. 적어도 저는 뭐 행운이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이 기회를 청소의 기회로 삼아서 진짜 통진당 세력을 다 몰아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청소의 기회로 삼는 게 우리밖에 없다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를 잃고 진실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낙연 대표를 잃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정말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앞으로 민주당이 만약에 쇄신을 성공해가지고 제대로 거듭난다고 해도 이만한 대선 후보감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럼요. 지금 생각해봐도 차기가 없어요. 네, 뭐 앞으로도 저는 한동안 없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까지 지금 차곡차곡 빌드업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쌓아놓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정치적 경쟁의 입장으로 보면 뭐 쟤네도 없기 때문에 자네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립 구도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저는 되게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싸움의 관점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국가 경영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로 큰 정말로 인재를, 큰 손실이 되는 거죠. 이거는. 큰 인재를 놓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쌓아놨던 게
얼마나 지금 손실될지도 알 수가 없고 그게 유지될 수 있을지도 지금 의문인데 그 과정에서 정말 쓸만한 인재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는 그 상상 못할 손실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다 민주당이 개삽질한 결과이기도 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원망스러운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시한폭탄을 결국은 끼고 갔으면 뭐 사실 그 끼고 갔을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근데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치면은 어떤 식으로든 털고 가지 않았을까? 이낙연 대표가 뭐 그 진상을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그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털고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님이 대통령이 되셨더라면은. 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여당이면서 최대 다수 의석을 가진 거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액션을 보일지는 그때를 가정을 해도 모른다는 거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이제 제가 요 소제목을 붙인 이유는 굉장히 큰 손실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는 건 있었다라는 취지지 이게 등가적인 그러니까 그 이낙연 대표를 잃고 조국 경항을 건넌 게 같은 수준의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이게 손해 보는 장사였다는 거지 이낙연 대표를 잃은 게.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각자 계산하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예, 네. 뭐 일단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계산이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죠. 자 이제 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야기해 볼 만한 이제 이번 선거의 의의라는 게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보는데 사실은 없는 사람 취급당했던 피해자들이 이제 피해자들로 존재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이 네네. 당선됐다면 이 사람들은 계속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을 겁니다. 아 예. 뭐 이제 제가 인트로구를 저희 이선 씨 아드님 글로 쓴 것도 이제 이것 때문인데 뭐 이제 이재선 씨 가족분들, 박인봉 여사님 같은 뭐 그런 분들, 그다음에 뭐 김부선 배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그 전 여자친구 살인 사건의 그 피해 가족들, 그 살아계신 아버님 같은 그런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재명이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하고 뭐 고발했는데 계속 쌩까고 있다가 질질 끌다가 겨우 이제 뭐 고발장 접수되고 그런 수준 아닙니까? 네네. 그런 분들이 이재명 당선됐으면은 진짜로 또 완전히 어떻게든 없는 사람 만들려고 애를 썼겠죠. 언론들도 다 외면하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 피해 사실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게 그게 저는 사실 이번 선거의 제일 큰 의의라고 봐요. 네, 그분들이 좀 조금이나마 이게 좀 숨쉴 공간이 네, 생기셨다고 그렇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제보자 A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그분도 정말 힘드셨을 텐데 뭐 조금이나마 이제 공간이 생긴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사건들도 좀 제대로 좀 재조명이 돼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다시 보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도 보면 여전히 지금 그 이재명 비호하는 세력들이 계속 이런 것들을 없는 사실로 만들려고 덮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을 떨어뜨렸는데도 이 지경인데 만약 이재명이 당선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렇죠. 뭐 이미 다 끝나서 아쉬워서 어쩔 수는 없지만 너무 작은 표 차이로 이겨서 참 아쉬워요. 예. 아쉬워요. 예. 1%도 안 되는. 자,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 거는 이제 호남의 이재명 몰표에 관해서 그 개표 당일날 보면은 이제 호남 사람들에 대한 어떤 원망들이 트윗에 꽤 올라왔습니다. 제가 제 타임라인에도 보면은, 근데 저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거를 제가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 게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영남 같은 경우는 뭐 대구 같은 경우도 한 윤석열 표가 한 70% 정도 가고 이재명 20% 정도 20% 이상 먹었는데 호남에서는 이재명 80% 넘게 먹고 윤석열이 한 13에서 15% 정도 먹었단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호남에서 평균 잡아보니까 13% 되더라고요. 네. 네네. 호남에서 이재명이 80% 정도 먹었고 영남에서는 근데 윤석열이 70% 정도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그 호남 사람들을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건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네네. 몰표의 성격이 달라요. 호남이랑 영남이랑. 영남 같은 경우는 그 박정희 때부터 이제 조장해온, 말하자면 조장되어 온 지역 감정에 기반한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털 수 있어요.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에 의해서 이제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만들어진 지역 감정으로. 그 다음에 뭐 굳이 첨언하자면 당시에 이제 박정희가 실제로 영남 쪽이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경제 부흥기에서 단물을 많이 빤 게 영남 쪽인 건 맞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 특히 그래요 보면은. 네네.
뭐 저희 아버지나 저희 고모님들 보면은 정말 어렵게 살다가 박정희가 이제 경제개발 5개년 하면서 대구 쪽에 섬유 산업을 엄청 육성을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다들 기반 잡고 일어서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뭐 진짜로 어떻게 살았을지 모를 수준이었는데 그때 그래서 저희 집안에 보면은 그 시절에 20, 30대 보낸 양반들은 거의 다 섬유업에 종사를 했어요. 섬유 공장이 있든지 아니면 의상실에서 재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옷을 팔든지 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보릿고개 몇 년 전까지 보릿고기 때문에 진짜 쫄쫄 굶다가 몇 년 만에 확 크니까 그 기억들이 너무 좋게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억으로 국힘당을 계속 지지를 해온 거예요. 그런 지지 기반이랑 호남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자기 가족들이 죽었잖아요. 아직도 보면 5.18 때 5.18 그 즈음에 보면은 같은 날에 제사 지내는 분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즈음에 그 시위하다가 죽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반대하는 거는 깊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남 사람들이 일정 부분 뭐 이재명을 찍었다는 거는 그거는 당연하게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더 옅어질 거예요. 지역 색깔이. 근데 호남은 안 될 거예요. 한동안 안 될 거예요. 진짜로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지금 호남도 계속 조금씩 그렇죠. 변화하고 있는 게 맞아요. 지금 이번에 이제 윤석열이 득표한 호남표가 지금 그쪽 당 이제 국민의힘 계열 정당 측 대선 후보에서 역대 최대. 네네. 아니 그 역대 최대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호남에서 그러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호남에서 영남만큼 어떤 그 쏠림 현상이 덜해지지 않는다고 호남 사람들 비난하는 거 정말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쪽은 트라우마에 기인한 거고 영남은 트라우마에 기인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잘못됐다는 관점이 말씀하신 네. 게 지금 이제 현실로 네, 조금씩 좋아지고 변화가 있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호남을 비난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죠. 한 그러니까 번은 어떻게 천천히 아니 이제 저는 변화하지 시선이- 않아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변화하지 않았을 때 따로 얘기해야 되는 거고 변화가 있잖아요. 세대 교체도 이 있고 변화는 그 윤석열이 예외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국힘당에서 다시 원래 국힘당스러운 사람을 다음 대선 주자로 내잖아요. 그럼 절대 이 지지율도 못 받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호남이 철저하게 뭐 외부에서 보기에 진영주의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거는 비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드린 말씀은 틀린 이유가 변화가 있다는 거고 윤석열이 그만큼 이번에 대선 유세 활동을 하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어낸 거고 가장 큰 국민의힘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이런 결과를 얻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야기는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죠. 민주당을 중심으로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호남의 어떤 그 몰표 현상 말하자면 그게 이제 트라우마에 기인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트라우마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한테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트라우마라는 거는 자기가 계속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노장 네. 문제도 그렇고 노장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까지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걸 깨려면 어떤 그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트라우마에 머물러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처럼 0.7%의 득표율로 이제 판가름이 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재명 캠프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해온 짓거리들이 보면은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트라우마를 남길 수준으로 더럽게 선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절대 민주당을 못 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신천지 타령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남 이번남처럼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그다음에 뭐 불임 난임 부부 비하 이것도 되게 저는 심했다고 보고 심각했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선거의 어떤 그 공격 수단으로 썼다는 것 자체가 이 불임 난임 부부 비열하죠, 진짜. 이 당사자분들은 정말로 그 자체만 해도 그냥 한이라고 정말 심한 그 깊은 한을 안고 사는 상태인데 그거를 어떤 정치적인 공격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는 그분들은 민주당 못 찍을걸요? 몇십 년간은 그 기억 때문에라도. 그리고 그 옛날 노사모들 막 이렇게 버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님 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버스 태우고 다닌 거 이것도 정확하게 노무현 대통령님의 남겨진 그 트라우마를 이용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린 거고 이거는 국민적인 그러니까 그 저기 뭐야 노사모 버스 계속 굴린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그 뭐 민주당을 못 찍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도에서도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굳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야 그래도 그땐 너무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꼭 그게 민주당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의 그런 트라우마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무튼 그리고 고소 고발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도 지금 또 보면 새롭게 고발당했다는 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네. 경찰서에서 연락 네. 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죠. 다음 댓글들 꽤 오래전 그러니까 경선 때 댓글들까지 지금 뒤져가지고 건수 잡아가지고 고발을 계속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한다, 이런 것들도 진짜. 보면은 그 지금 이재명 반대 댓글 단 분들이 다 민주당 당원이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분들은 또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집니다. 그분들이 뭐 전부 개개인이 어떤 댓글을 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특별한 뭐 명예훼손성 욕설이라던가 어떤 뭐 신체 비하라던가 그런 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대부분 요즘엔 욕설도 못 쓰게 돼 있으니까. 필터링 다 되죠. 응. 많은 네네. 것들은. 그리고 뭐 허위 사실이라고도 이야기를 허위 사실로 거는 게 많은데 대부분 보면 기사라도 근거가 있거나 그렇죠, 그렇죠. 뭐 책이든지 뭐 어떤 증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이재명 관련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나열하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어떤 식이든 공식적인 근거들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무차별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 이것만 해도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그럼 이분들은 몇십 년간 민주당 못 찍어요. 찍고 싶어도가 아니고 찍을 마음이 안 드는 거야. 자기 고발한 새끼들한테 어떻게 표를 줘. 그럼요. 자, 그래서 뭐 보면은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파는 뭐 이번에 졌어요. 우리는 이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졌다는 거는 민주당 뺏겼을 때 이미 진 거예요. 민주당 뺏겼을 때. 그거는 뭐 거슬러 올라가면 이해찬이 당대표 됐을 때부터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추미애가 당대표 됐을 때부터 그때도 이미 우리는 멍청하게 속은 거지. 이미 진판이었고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윤석열을 지지했다고는 하지만은 어디에도 소속된 건 없어요. 우리는 민주당원이지만 민주당 사람도 아니었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네, 윤석열을 지지했지만 우리가 뭐 국힘당 사람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러면은 뭐 그냥 중도라고 말하기도 못해. 우리는 정치색이 뚜렷하니까 그냥 중도 성향처럼 움직이는 것일 뿐 우리는 우리 나름의 소속은 있었지만 그 소속이 어느 편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난민이었던 거죠. 난민이 전쟁에서 이기는 법이 어디 있어? 그냥 난민이지 떠돌이지 말하자면은. 뭐 그래도 기분은 좀 좋아졌잖아요. 저도 뭐 당일날은 기분 좋고 까불고 하긴 했지만은 그거는 그냥 뭐 지금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좀 자기적인 그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냥 이제 다들 기뻐하시니까. 뭐 저는 뭐 다음날 바로 출근하는 것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뭐 그럭저럭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이제 술 한잔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거 결국 그거예요. 다 망가진 표 위에서 그냥 어쨌든 간에 전쟁 이겼다고 기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주변에 이미 다 망가져가지고 뭐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뭐해. 진 것보다야 낫겠지. 낫겠지만은. 그럼요. 최악이 아닌 게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온전하게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뻐할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은. 그냥 울지 않을 수 있었다. 그냥 펑펑 져가지고 펑펑 울 일이 없었다. 그 정도인 거지. 뭐 기뻐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다. 너무 심각해요. 안 그래도 심각한 얘기 많은데, 잠깐 좀 기뻐할 수도 있지. 뭐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뭐 기뻐해봤자 그리고 당장 오늘 민주당 꼬라지 보십시오. 변한 게 있는지. 그거야 뭐. 그게 현실이죠. 디폴트죠. 패는 거 하루 더 패는 거. 너무 정말 이게 나날이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보면은. 그냥 맞을 짓을 하면 자꾸 때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죠. 이 과정까지 오는 동안에 잃은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 개개인별로 따져보면은 그렇죠. 사람들 개개인별로 삶의 많은 부분을 잃었고 시간도 예, 많이 빼앗겼고 시간, 돈, 뭐 물리적인 노력. 열정 빼앗겼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주변 인간관계도 거의 다 날아갔어요, 진짜로. 다 털빠들이라 가지고 이제는 어디 가서 뭐 전화해서 술 한잔 먹지 않을 사람도 없어, 진짜로. 그리고 감정 소모도 너무 많이 됐고. 네. 그게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아 이게 어마어마한 감정 노동이다 보니까 특히 영업을 열심히 하시면 열심히 하신 분일수록 그쵸. 진짜 어마어마한 감정 노동한 거거든요. 이게. 그 뭐 저기 한 번뿐인 인생이라 다들 그러고 뭐 라이프 이즈 쇼트 그러잖아. 그러니까 삶이 짧다고 그러잖아. 그 안에서 몇 년을 이렇게 그냥 허비한 거예요. 겨우 이 꼴 보자고. 그러니까 이런 게 대가를 너무 많이 크게 치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리고 뭐 그 와중에 진짜로 그래도 이재명이 당선됐을 때 그 상황을 가정을 하면 그게 워낙에 최악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최악 아닙니까? 아니 동호가 경호받을 생각했어 봐. 동호가 경호받고 뭐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정권도 틀림없이 이제 전반적으로 많은 불만이 쌓일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고는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부동산 같은 걸로 많은 불만이 쌓였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어떤 것들은 또 뭐 예전보다 못해진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니들이 윤석열 택했더니만 이 꼬라지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안 그랬다고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재명을 대통령 그거 증명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럼 이재명이 되면 그럼요. 얼마나 더 낫냐라고 한번 따져보자 그러고 이재명을 대통령 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그 서로 마찬가지잖아. 우리도 뭐 굳이 우리가 틀렸다고 이재명을 앉힐 수 없는 것처럼 민주당도 지네가 맞다고 이재명을 앉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도 증명은 못하죠. 그냥 이 상황이 매우 불만스럽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머물러서 그냥 서로 말싸움하고 야유나 던지고 서로 야유 던지고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가야 되는데 그 선을 많이 넘어버린 거지 이번 선거는. 네. 뭐 야유 던지고 말싸움하는 수준이 아니었으니까. 그럼요. 이거는 단순히 머리채 잡은 게 아니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든 정권을 까내리려고 시도를 할 테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뭐 그냥 할 만한 건 하고.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너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반성을 했어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좀 내가 이제 박근혜 시절에 너무 이제 억까했던 부분들 그냥 보기만 해도 꼴 보기 싫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 가지고 이제 국민적인 여론을 너무 많이 이용을 했다 싶은 것들이 지금 이제 복기를 해보면은 몇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반성을 했고, 이번에는 좀 다르게 조금 이제 정말 애국을 위해서 내가 박근혜를 싫어하든 뭐 이명박을 싫어하든 그런 감정들은 이제 다 버리고 이제 정말 이제 정부가 제대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런 바람을 하는 국민으로서 좀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박근혜 때 보면은 그 저기 해외 나가가지고 차문 열고 나오다가 나중 그런 장면 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비웃었잖아. 그 치맛자락이 밟혀가지고. 네. 예. 그거 그냥 그 사소한 실수인데 그런 것까지 비웃는 거는 정말 치졸했지 사실. 좀 시절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을 쉴드 쳐야 될 이유가 한 가지 있긴 있어요. 우리는 윤석열한테 빚을 졌거든 분명히. 지금 대통령 찍어주긴 했지만은 서초에서 그 난리 친 것만 생각해봐도 좀 갚아야 될 빚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 너무 악마를 만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대인배예요. 근데 악마가 됐잖아 사람이. 그 사람이 대인인 거랑 별개로 우리가 진 빚은 우리가 스스로 갚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 대인이니까 퉁치고 가자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라도 저는 근데 없는 거를 뭐 또 실드 칠 수는 없는 거니까 할 걸 해야지.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 억가를 하려고 들어올 텐데. 그거는 철저하게 막아야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방어하는 게 우리는 빚을 갚는 그런 이제 그럼요. 우리의 도리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 각자의 자기 자신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 그게 자연히 빚을 갚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트윗에서 저도 적긴 했는데 그 루나님이 글 쓰셨길래 거기에 답글을 단기 하나 했는데 제가 이제 윤석열 정권을 이제 보는 스탠스는 비판적 지지에서 지지의 방점을 찍는 비판적 지지를 할 것이고 그게 이제 뭐 풀자면은 열의하고 싶은 거 다 해 수준은 안 돼요. 그건 이제 대통령님이나 연 대표님이 대통령 됐으면 그렇게 했겠지만 그 수준까지 못 가더라도 최소한 그 비판적 지지를 할 일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저항하다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한두 번 하겠지 웬만해서는 비판적 지지도 안 하겠다. 뭐 그 정도 스탠스라고 저는 제 스스로 스탠스는 그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일단 민주당이 억까지 탈 건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그건 다 방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냥 민주당이 판 다 깔아줄 거예요. 제 생각에. 때려달라고 아주 그냥 네, 아주 길을 쓰고 아니 달려들 텐데. 민주당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데 그 멸망이 그냥 그렇게 해서 한 방에 폭삭 뭐 하면 괜찮은데 우리 혈압을 다 건드릴 거라는 거지. 그 멸망이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그걸 예측을 못 하겠으니까 지금 환장하겠다는 거죠. 근데 너무 민주당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민주당 얘기해야지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국힘 이야기하지. 쪽에 아는 뭐 지식도 없고.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해요. 우리 이제 뭐 민평련도 있고, 네네. 뭐 무슨 동교동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국힘 쪽에는 그쪽 그런 개파. 계보 그런 거 없어요? 있었는데 지금 거의 전면에 드러난 개파는 사실상 없다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총선 때 다 무너졌나요? 그게? 박근혜 날아가면서 무너졌고 사실상 그러니까 그 가장 머릿속 큰 게 김무성이었는데 지금 김무성 안 보이잖아요. 아마 뒤에서 놀고 있을 거예요. 김무성이 지금 상임 고문 그거 지금 이재명하고 같은 그렇죠. 그게 직책을 갖고 이제 있다고. 그냥 그 명함 하나 달아주는 거거든요. 김무성도 이제 당 대표 정도 했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달아주는 그러니까 건데. 우리도 이 그 국힘이 한나라당 때 뭐 미통당 때 이제 망했던 그 수순을 우리도 밟아가면은 한 5년 10년 정도 걸릴래나? 그 정도 걸릴 수 네. 걸릴 수 있죠. 그 정도 걸릴 수 있고 좀 더 짧을 수도 있고. 저는 더 길 거라고 봅니다. 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세대 구조가 이번 대선 그 출구조사 이렇게 연령별로 득표한 것들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를수록 한 10년까지 안에는 민주당이 좀 즐겁게 돼 있어요. 그 트렌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은. 근데 계속 조금씩 까먹겠죠. 조금씩. 그 바깥의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국힘당이 저렇게 어느 정도 쇄신하고 바뀔 수 있었던 거는 박근혜 탄핵이 결정적이었고 그 박근혜 탄핵이 다수의 국민적 지지를 동의를 얻었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저는 국민의힘이 쇄신을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쇄신을 한 게 아니고 쇄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박근혜 걔들이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게 돼버렸잖아. 그렇죠. 총선에서도 지고 결국 그 조원진이 당 쪽에서 나가고. 글쎄요. 그게 그러니까는 쇄신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원진은 그냥 뛰쳐나간 거고 어쨌든 그 탄핵을 겪고 나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인적 쇄신은 사실상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고 특별히 사과도 없었어요. 그 결과가 사실 총선이었고 그리고 이제 슬슬 물갈이가 지금 된 게 국힘이죠. 아니 얼굴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서 좀 자유로운 사람들 뭐 권영세라던가 뭐 김은혜라던가 이런 얼굴들이 아니면은 뭐 그 배현진일 수도 있고 배현진도 워낙 늦게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마담을 이렇게 살짝 바꿔준 건데요. 그 의원들 면면을 따져보면 사실 옛날부터 얼굴을 아는 사람들도 제법 있기 때문에 이게 쇄신이 됐다 이건 아니고 그냥 어디서 업둥이 하나 이렇게 윤석열을 이렇게 업어와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 0.8% 차로.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개파는 무너졌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아직은 사실 저는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천권을 어떻게 공천권 가지고 잡으면 뭐가 어떻게 생기느냐로 그건 알 수 있는 거라서. 근데 지금도 보면은 국힘 이준석 흔드는 거 보면은 공천권 때문에 지금 조금 그러지 않을까?
당권을 잡으려고 서로 타이밍은 보고 있겠 재고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일정 부분 보면은 아무튼 박근혜 탄핵이 계기가 됐고 그 박근혜 탄핵이라는 게 다수의 여론을 업었기 때문에 뭐 국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다지 쇄신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정권을 받아왔잖아요. 정권을 뺏어왔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만큼의 동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재명 덕이거든요. 이재명 덕이고 그 후보가 또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그 2017년에 좀 막 가슴 쓰리게 투표 못 하겠다 이러고서 안 하신 분들이 다시 힘을 내 가지고 결집을 찡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쇄신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쇄신이라고 글쎄요. 저는 정리 국민이 못 하겠습니다. 드는 예. 회초리였으니까. 민주당은 그럴 계기가 없는 게 만약에 이재명이 구속이 된다고 해도 이게 그 박근혜 탄핵 때 수준으로 전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받지는 못할 거란 말입니다. 이재명 구속이. 그러면은 이 원한충들은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 생겨나는 어떤 원한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원한충들은 원한충들이 민주당에 남아가지고 계속 지랄을 할 거란 말입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국힘이 어떤 그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약간 뭐 그게 어떤 요인이었든 간에 윤석열 영입이든 뭐든 간에 국힘이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그 되찾아오는 동력을 만드는데 걸렸던 시간보다 민주당이 그 동력을 만드는데 걸릴 시간이 훨씬 길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힘도 반성을 안 했지만 민주당은 그보다도 더 반성을 안 할 거라는 거니까. 그거는 2024년이 되어 보면은 좀 가늠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구속이 되면은 그 이재명을 이제 실드 쳤던 모든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이재명만 구속되겠어요? 이 상황 보면은 이재명만 했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죠. 일단은 말은 아껴야 되니까. 이게 수술 범위가 너무 커지면은 다 못 재더라고요. 검찰도 그런 게 있어요. 사건을 보면은 그런 것들도 좀 있어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굳이 민주당에만 발라놓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양쪽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규모가 꽤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 클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이게 그 정도 크면 뭐 양쪽으로 다 발려놨다고 쳐도 어쨌든 간에 원흉은 이재명이잖아요. 그건 그럼요, 변함없죠. 그럼요. 그러니까 원죄는 민주당한테 있는 거잖아. 국힘당의 의원 몇 놈이 같이 돈을 받아 먹었다고 쳐도 그러니까 이제 누가 총대를 매느냐, 누가 이제 포승줄에 묶여서 들어가느냐, 그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끌려 들어갈지는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박근혜 때도 책임질 사람들은 웬만해서 다 책임지지 않았나요? 거의 최순실 정도. 최순실하고 우병우 안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우병우만 빠져나가고 다른 뭐 아니, 무슨 비서실장이나 뭐 그 대머리 까진 사람 누구였지? 김기춘 영감님도 결국은 안 됐을걸요? 저기 뭐지? 최종심에서. 그 비서실장 대머리 까진 사람 누구더라? 그 사람도 들어갔고. 대머리는 그 차 누구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뮤직비디오 찍은. 차은택도 있고 뭐 무슨 청와대에서 누구였지 이름이? 비서실장은 김기춘이잖아요. 비서실장 말고 그 문고리 3인 문고리 중에 한 명 중에 누구 하나 들어갔을 수는 있죠. 하여튼 뭐 배지 중에서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네. 이제 청와대에서 몇 명 들어갔었던 청와대 걸로. 팀 뭐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뭐 크게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자 이어서 이제 이재명이 민주당은 왜 졌을까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이 후보라서 지긴 졌죠. 네, 맞습니다. 그거 빼고 얘기해 보죠. 예. 근데 이재명이 이제 후보가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4.4 5입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을까. 민주당이 지는데. 민주당의 정체성이 훼손당했죠. 이게 제가 보면은요. 어떤 뭐 지역별 득표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보면은 아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까지도 하면은 이 득표 차이만큼 뭔가 결정적인 하나의 원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누적돼 가지고 조금씩 다 쌓여서 그러니까 양쪽의 호재와 악재가 아주 미묘하게 살짝씩 모두 작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상대 예. 후보가 싫어서 찍은 사람들도 있고. 네, 맞아요. 뭐 그다음에 뭐 출구조사에서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그 투표를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재명을 찍었던 윤석열을 찍었던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찍었다는 사람이 거의 절반이더라고요. 49% 정도. 예. 나 누구를 떨구려고 투표를 했다는 거죠. 누구를 그렇죠. 네. 누구를 뽑으려고 투표를 한 게 아니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2007년 대선하고는 좀 대비되는 면이 있는 게 그때는 많은 분들이 투표를 포기하셨거든요. 투표를 포기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진짜 적극적으로 진짜 떨구는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은 뭐 윤석열 자체가 싫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의힘이 싫을 수도 있고 어떻게 쟤네들한테 정권을 줘? 이래서 이재명을 뽑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야 얘네들 못 믿는다. 민주당이 그것들 뭐 줬더니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해서 뭐 윤석열을 찍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쨌든 뭐 자신의 그 정치 이념을 드러낸 사람들 중에서 중도층에서는 또 의외로 이재명이 더 많이 표를 받았습니다. 네, 그게 그 출구조사 결과고요. 그래서 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민주당 이랬다고 해가지고 중도 확장을 하냐. 확장력이 사실 뭐 총선에 비하면 분명히 줄었지만 그래서 진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중도층에서 더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더 많은 표를 가졌어요. 그거 아닐까요? 그래도 일은 잘한다라는 이미지를 아무래도 갖고 있으니까. 그 중도층의 표는 저는 이재명이 받아온 게 아니고 대통령님이 준 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의 존재 자체가 이재명한테는 호재니까요. 한 10%는 줬어요, 문표가. 그게 집권 여당 프리미엄이었고 이 따지고 보면 그 프리미엄만 제대로 받아왔어도 이재명은 손쉽게 당선됐으니까 이재명이 애초에 그렸던 그림 있지 않습니까? 당내 경선만 통과하면 윤나땅이라고 가능했어요, 정말로. 이재명이 그동안 그 문재인 정권을 까면서 자기 자신을 체급을 키우려고 하지 않고 정석대로 그냥 집권 여당의 스탠스 그대로 쭉쭉쭉 이어왔으면은 윤나땅 됐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윤나땅을 못했지만 그래도 10%는 한 10% 이상은 받아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민주당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프리미엄을 뭐 갖고 가는데 진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문파들하고 척져서 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근데 그거 묘하게 그러니까는 계산을 해보면 해볼수록 좀 가능성이 있는 게 제가 그 민주당 대선 경선 그 1, 2, 3차 선거인단 때 이제 그 이낙연 대표에게 투표한 사람들 쪽수를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는 다 합치면은 이제 41만. 네. 41만이 이제 이낙연 대표한테 지지를 보낸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절반. 그렇죠. 영업한 절반이면은 20만. 네. 3분의 1만 해도 13만. 이 정도 움직이면은 그 이번 표 차이 24만에서 13만이면 24만 되는 거지. 13만이 이쪽으로 갔으면 13만인데 저쪽으로 넘어가면 2배가 되니까. 그렇죠. 우리 그 정말로 문파들은 척져서 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정도 고춧가루를 이게 고춧가루가 뿌려지는 상황이 됐다. 그거는 그 판을 못 만든 건 이재명이고. 그렇죠. 예. 이재명이 만약에 막 여론조사 지지율이 50% 넘는 아니면 막 40 뭐 한 7, 8% 되는 상황에서 저는 대선을 치렀으면은 진짜로 그 당내 우리 그 경선 때 그 문파들이 최소한 자기 한 표씩 가지고 있는 거에 한 10배에서 한 30배 정도는 불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영업해서. 네네. 그렇게 보면은 그 문파들만 잡아도 반대표 반은 24만 표 차이로 졌는데 그 표는 진짜로 막을 수 있었던 거지, 충분히. 그랬으면 이재명이 이길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죠. 우리만 흡수했어도 만약에 흡수를 못 한다고 쳐도 만약에 경선을 그러니까 결선 투표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저는 내가 이재명을 안 찍을 수는 있어도 주변에 이재명 찍지 말라고 영업할 명분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간에 절차를 거쳐가지고 올라간 후보니까
대놓고 반대를 못 하는 거야. 이재명 반대를. 몰래 하겠지. 몰래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이재명 찍지 말라고 말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정말로 이율배반적인 사람이 돼 버리니까. 기본소득 때문에 기본소득 하면 안 되니까 찍으면 안 돼. 이렇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아니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경선만 제대로 치렀으면은 제가 그 유세차에 오를 일도 없었고. 그 명분이 안 생기는 그쵸? 거죠. 그것도 없어. 응. 엄청 결정적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깨시연하고 스페이스 민주주의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저기 뭐야 만날 일도 없고. 그 저기 마지막으로 그 지지선을 디전에서 네네 그분들, 그러니까 네네. 그 민주당 지지자 측 그룹들이 이제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졌던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사람들이 개인으로 반대를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으로 반대를 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이재명 반대를 표명하고 주변에 영업할 명분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설령 뭐 아마 아름아름 영업을 한다 쳐도 지금 수준으로 확장력 있는 그런 반대표를 끌고 올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확장성 있게. 그러니까 반대표 숫자가 훨씬 줄었을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윤석열을 찍어 하시는 문파분들도 이제 좀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지 그렇죠. 않았나. 그러니까 생각을 절차적으로만 정당하게 했어도 그냥 딴 거 다 떠나가지고 절차적으로만 정당하게 했어도 이재명은 반대표 상당 그러니까 그 정말로 속패로 아깝게 졌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아깝게 질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아깝게 이기거나 더 편하게 이겼거나 더 편하게 이기거나 그렇죠. 네, 할 수 있었죠. 네.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험할 뻔했어. 제 개인적으로만 생각해도 만약에 그 저희 결선 투표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방송에서 대놓고 이재명 깔 명분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개인적으로도 이재명에 대한 뭐 그런 그냥 이제 비판이나 네. 예, 이런 것도 굳이 나서서 할 필요는 하려면은 탈당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만약에 그 슈퍼위크에서 그러니까 결선 투표로 넘어갔잖아요. 그럼 저희가 방송을 계속했다고 쳐도 뭐 기본소득이 잘못됐다라고 그러니까 그 공약 철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대놓고 이재명을 반대한다고 말할 명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적을 버리지 않는 한은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 밀어붙이는 바람에 저는 우리를 더 지랄하게 만들었어. 그렇죠. 지랄할 명분을 준 거죠. 단순히 이제 감정을 건드려서 지랄하게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지랄해도 될 만큼의 어떤 내적 논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걔들이.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주잖아. 계속 이제 고소 고발하면서. 그렇죠. 탄압하면서 점점 더 키워주는 거지. 반대의 어떤 강도를 충분히 키울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의 운신의 폭을 민주당이 넓혀준 거예요. 이재명 반대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그 점이 민주당의 패착이었다는 거지. 결선 투표를 안 한 게 제일 잘못이고 그 다음에 계속 탄압이었던 게 두 번째 잘못이고 탄압만 안 했어도 한 가지 명분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민주당 측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그래도 같이가 뭐 원팀 이야기를 할 때 그 내미는 손을 뿌리칠 수 있는 명분 하나는 없어지는 거잖아. 탄압을 안 했으면은 만약에 고소고발 같은 게 전혀 없었으면은. 그럼요. 예. 그리고 뭐 그 손 내밀면서 그래. 니들 마음에 잘 안 드는 거 알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알겠다. 근데 잘해 나갈 테니까 한 번만 도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은 또 뿌리칠 명분 없어지는 건데 그것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있긴 한데 또 그거에 이제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좀 마음에 걸리는 거는 하나가 있긴 하네요. 이 해경궁이 마음에 걸리네. 그렇죠. 그것도 크죠. 예. 그것도 사실 근데 그 털고 갈 수 있었어요. 그 이재명이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17년에 자기 눈 헷가닥 해가지고 오버했다고.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쇼라고 해도 그래서 무릎 꿇는 모습 한 번이라도 보였으면은 우리 부인이 헷가닥 미쳐가지고. 아니 그 김영희 같이 나와가지고 그때 막 댓글 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을 넘어버려서 죄송하다고 정말 무릎 꿇는 모습 한 번이라도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앙금이 가라앉지는 않더라도 대놓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야기를 못하게 사과는 그렇죠. 했으니까. 대놓고는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금은 남아있더라도. 문파라는 이름으로 뭉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개개인적으로 그렇죠. 이제 비호감을 가진. 저거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대놓고 해경궁 그러지는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충분히 수습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공간적 여유가 충분했는데 다 안 했잖아.
그리고 무조건 우리가 악당이어야 되는 거고 그 세계 안에서 이재명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김혜경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왜냐면은 해경궁이 김혜경이 아니니까. 50대 기사. 라고 김어준이 만들어줬죠. 그쵸? 네, 김어준이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재명이 그대로 받아오질 못한 게 이제 민주당 패배 결정적 요인이었고 대통령님 그 선거 전에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한 5%까지 갔던가? 43, 4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예. 45 한 번 찍었고 네. 3, 4 네, 계속 네. 왔. 예. 네, 45라고 치고 거기에 그러면 5%만 더 있으면 윤석열 이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그렇죠. 5%에 중도만 제대로 먹었어도.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권의 기본 지지층 위에 5%의 참신함만 더 가져 참신함으로 5%만 땡겨왔어도 그냥 손쉽게 이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기 그 이재명 지지하는 놈들은 뭐 대통령님이 안 좋아졌는데 이지랄 하고 있잖아. 김민웅도 그렇고. 진짜 뻔뻔한 소리죠. 정권 끝까지 레임덕 안 가지고 국정수행 지지율 저만큼 만들었으면 그거 이상으로 도와준 게 어딨냐고. 집권여당 프리미엄이 그만큼 쌓여 있었다는 건데 그거를 못 받은 건 이재명이 잘못한 거지. 그렇죠. 나는 그 김민웅이 그 대통령 탓이라고 할 때 네. 뭐라고 하는지 더 듣고 싶었는데 중간에 자르더라고. 열린 공감. 그게 아마 새날이었나? 열린 공감에서. 열린 공감. 예. 아, 또 엘린공감 후원 많이 그거 끊어졌다고 큰일 나죠. 걔네들도 사실. 예. 어쨌든 대통령님 지분이 제일 큰데.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뭐 예. 얘기하고. 예. 자 이제 뭐 그 다음에 민주당이 뭐 또 진유한 결정적인 몇 가지 제보들 이게 굉장히 컸죠. 사실 대장동도 있었고 뭐 이동호 병역도 물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제보자 A 씨가 가장 결정타였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그렇잖아요. 결국은 가장 나중에 터진 게 제일 끝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것도 네. 있고 사실 법인카드 컸죠. 네. 일단 그 법인카드 그러니까 네. 법인카드가 이게 또 영향이 컸던 게 뒤에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김혜경이 앞에 나와서 사과를 했잖아. 그거 크지요. 사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계속 터지니까. 네. 사과를 안 할 수도 없었고 어쨌든 등장했다. 기자들 앞에 마치 검찰청 앞에 이제 뭐라 그러죠? 기자들 둘러싸가지고 사진 한번 이렇게 딱 찍히게 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렇게 된 거거든요. 반대로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일찍 좀 가볍게 넘어갔어요. 아니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지는 폭로가 나올 만한 건수가 아니기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주식권 같은 경우는 결국 오보였다고 나왔잖아요. KBS에서도. 아 그거 말고 어쨌든 사과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사과할 만한 부분이었으니까 한 거거든요. 학력이죠. 이력서, 네, 경력 이력서,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솔직히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별로 찍고 싶지는 않았어요. 진짜로.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은 다 좀 깔끔해서 다행이더라고. 뭐 근데 그 사과조차도 민주당보다는 깔끔했던 게 만약에 이재명이 그 건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치면은 이재명도 논문 표절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김건희도 했는데 지금 지지자들 논리는 그랬잖아요. 뭐 김건희도 학력 위조했다. 김건희 학력 위조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반박으로 이재명도 했는데 그러면은 뭐 쌤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끌고 들어온다고 또 계속 저쪽에 저쪽 이야기로 해가지고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김건희는 그런 건 없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더라고 얘기하고 끝났잖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확장을 안 시켰잖아. 확장도 안 되고 그냥 네. 거기서 더 나온 거 없이 끝이었어. 거기서 그러니까 왔다. 결국 지지자들이 문제. 질질 끄는 지지자들이 근데 근데 실드 치고 그건 이재명이 그렇게 그렇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재명이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혓바닥 길게 그렇죠. 2010 몇 년부터 계속 그거를 해왔기 때문에 버릇을 들여놓은 거지. 예,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맞는 거지 뭐 하면서 그냥 그리고 사실 김혜경 법인카드 문제는 이재명의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다른 과오들이 없고 요거 하나만 있다고 치면은 꽤 비중 있는 문제긴 하지만은 이재명이 싸지른 다른 똥들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는 구찌가 작은 거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이제 이해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해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갑질 문제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횡령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긴 하지만은 그렇죠. 사람들한테 와닿는 걸로 치면은 갑질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세게 와닿기 좋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제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네. 그리고 제보자 A씨 같은 경우는 자기 거의 모든 걸 다 걸고 한 거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저기 중앙일보 인터뷰였나? 거기서 이제 백총 인터뷰 잠깐 같이 네네네. 했는데 거기서 보면 백총 한 2, 3% 정도 이걸로 까먹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던데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그 충분히 사실 문파 23만 표 가지고 이제 이재명한테 이제 숨통을 끌었다고 하는데 정말로 숨통 끄는 건 제보자 A씨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 3% 하면은 이제 한 100만 표 좀 안 되게 그렇죠. 흔드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제보자 보면은 A씨가. 그 대통령 지지율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재명이 이길 수도 있었는데 이런 건들만 그렇죠. 없었으면 네. 편했겠죠. 제보자 A씨가 진짜로 거기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 이상으로 이재명이 가져오려고 했던 것 중에 한 반절 정도로 토막을 내버린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그 저기 뭐 공익 신고자로 이제 등록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뭐 별일 없었으면 좋겠고 뭐 이재명 쪽이 고소 고발 걸었다는 얘기는 없죠. 제보자 A씨한테 네, 아직 없습니다. 걸 수도 없을 거고 아마 더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실 공방으로 가버리면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쪽은 녹취를 다 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뭐 아무튼 제보자 A씨의 앞날에 좋은 일이 많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뭐 도울 일 있으면 또 도울 것이고 사람들 다 십시일반 해서라도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오늘 기사 요 하나만 기사 하나 보고 갑시다. 이거 미디어 오늘의 이제 어제째 기사인데 네네. 최승우하고 이제 박훈 변호사 인터뷰한 페북 글을 인용한 이제 미디어들의 기사예요. 민주당 팬덤층에 휘둘려 잘못 모르고 반성도 안 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제 그 팬덤 정치 이제 라면서 이제 또 말하자면 문파들을 공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건 뭐 다각도로 해석이 가능하긴 합니다. 문파에 대한 지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친이재명계 유튜버들과 그 스피커들. 예, 그 스피커들과 그 팬덤에 대한 공격일 수도 있고 둘 다로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대통령 지지층 공격으로 봐요. 이거는. 그래서 보면은 뭐 민주당을 최승호 페북글 보면은 민주당은 어떤 면에서는 예상보다 선진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집권 기반을 허문 것이 어떤 잘못에서 비롯된다를 생각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잘못을 인식해내고 교정하는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잘못을 인식하고 교정하는 시스템이 무너진 이유가 뭐 대통령을 감싸고 도는 팬들과 그들을 움직이는 인플루언서들이 굳이 대통령이 나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론을 휘어잡고 방어하며 민주당 내부의 일말의 이견, 진보 진영 내부의 일말의 비판도 제압해버리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 참여정부 때 그 노사모들을 무슨 홍위병 취급하면서 그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노사모들 문신의 폭을 좁혀버린 그거랑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최승우는. 이거 저는 좀 원한 쌓인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 최승우 있는 데가 어디야? 뉴스타파? 네, 뉴스타파 같은 경우도 뭐 문파들한테 적잖이 공격을 당했고 이런저런 뻘소리 하면은 그래서 뭐 홍위병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홍위병지 누가 있습니까? 최승호 씨. 문파들이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 붙잡고 뭐 고소 고발하고 그랬나? 잡아서 죽인다 그러고 그랬나? 그러니까 이 팬덤 지금 저는 이거 대통령을 감싸고 두는 팬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 틀렸다고 봐요. 정말로 문제된 건 이재명 지지 팬덤이 이재명의 팬덤이었다고. 얘들이 확장성을 막았다고 진짜로 막은 거는. 아니면은 이제 김어준 팬덤이라고 해도 될 것도 같고. 거의 이제 거의 같은. 예, 거의 같은 카테고리죠. 구성원이 거의 같으니까. 얘들은 진짜로 홍위병짓 하고 있잖아 지금도. 뻑하면 뭐 누구 칼로 찔러 죽이네 그런 소리 하고 실제로 고소고발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타겟이 잘못된 거죠. 대통령을 감싸고 도는 팬덤이 아니라 민주당을 감싸고 도는 팬덤이라고 해야지. 대통령을 감싸고 도는 팬덤은 지지층은 원래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 같은 사람들이 계속 비판할 테니까 뭐 비판의 소리를 막기는 뭘 막아요. 그래서 뭐 뉴스타파 망하라고 뭐 뉴스타파 고소고발을 했어. 뭘 했어. 후원은 끊었지. 아니 그리고 맞다. 후원 얘기 나왔으니까. 그리고 뭐 팬덤 이야기하는데 뉴스타파도 지금 팬덤 정치해가지고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살고 있잖아. 그렇죠. 광고에 뭐 기대지 않고 재벌에 휘둘리지 않는 언론 하겠다면서 팬들 돈 받아먹고 팬들 눈치 보는 장사질을 하고 있잖아. 그럼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죠. 세상에 거의 모든 장사는 다 팬덤 장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직전에 결정적인 한 방을 또 뉴스타파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가짜 뉴스는 만들어 편집해가지고 김만배 녹취록이라고. 네.
최승호 씨가 이 얘기를 떳떳하게 하려면은 후원 다 끊고 당신 노가다 뛰어가지고 그 돈으로 뉴스 해야 돼요, 이 사람아. 최승호 씨가 근데 그 MBC 사장 이제 내려온 다음에 다시 뉴스타파로 돌아갔나요? 아닐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뭐 무슨 다큐 찍더라고요. 뭐 저기 그 뭐지 4대강. 그거 찍고 있구나. 예, 그거 찍은 그거까지 봤는데 그게 뉴스타파였나 아마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당신들이 정말로 이 팬덤 정치를 비판을 하려면은 당신들이 하는 언론 짓거리도 팬덤에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노가다 뛰어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언론 하세요. 언론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이 비판 받아들여줄게. 당신들 팬덤은 홍위병짓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타겟 먼저 바로 잡고 이 그 홍위병짓 하는 게 결국 그거거든요. 민주당은 선이고 그렇죠. 국힘은 악이라는 네. 이런 그 이분법적인 선악구도로 홍위병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최승호 씨나 아니면 그 뉴스타파나 마찬가지로 이재명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 들이대가지고 대장동에 대해서 깊게 파고 연락이 비판적으로 나갔으면 또 모르겠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군요. 편파적이었죠. 충분히 네. 편파적이었고. 자기들도 편파적으로 했으면 편파적으로 한다는 거는 진영주의에 기대는 거고 팬덤 장사에 기대는 거라. 자기네들이 진영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진짜 자기 편인 것처럼 보이는 이재명은 지켜준 거잖아요. 그리고 최승호의 이 말은 따지고 보면은 대통령을 감싸오던 팬들과 인플루언서들 탓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패배의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렇죠. 인플루언서한테 있죠. 지도 인플루언서잖아. 지금 진보 언론의 그래도 큰 대들보 역할 하지 않아요? 최승호 정도면? 꽤 셀럽이었죠. 그쵸? 네, 꽤 셀럽이었죠. 뭐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뭐 민심이 잘못됐는데 운운하는 소리도 하는데 사실 부동산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 해도 못 잡아요. 못 잡는데 다만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방향성을 분명히 잡고 일관성을 가지고 쭉 해나가다 보면은 좀 안정화될 수는 있겠지. 근데 그렇게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이루어질 만큼 그렇게 그 짧은 단기간에 오락가락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사실은 이거 좀 길게 보고 쭉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재개발 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도 그 공약했잖아요. 재개발 요건 안전 진단 요건 완화하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 용적률 높이고. 뭐 아무튼 부동산 문제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정권 정책의 일관성을 얼마나 유지하려고 애쓰느냐,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가 좀 다르긴 하는데 그 점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이 나빴죠. 네, 민주당이 나빴죠. 그리고 보면 또 이제 조국 사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와 윤석열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거의 1년 동안 갈등을 빚을 때도 대통령은 그저 물러나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탄생이었다. 최승모가 이게 이제 민주당 패배의 원인이라고 짚은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 순간에 대통령이 뭘 했어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다는 거를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추미애를 가만히 있게 하던가 아니면은 윤석열을 빨리 물러나게 하던가. 그거 둘 다도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는 할 수 그러니까 추미애를 물러나게 하는 거는 대통령의 그거는 가능하죠. 권한이니까. 예. 추미애를 조용히 시키는 거는 대통령님이 하실 수 있는. 근데 말을 안 부분인데. 들었잖아요, 추미애가. 너무 막 나가서. 대통령님 그 문재인 정권 내내 장관 경질시킨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거의 없었죠. 아니 뭐 있긴 있어. 경질 아닌데 사실 경질 거의 비슷한 건 있었어요. 그 사적인 문제 같은 게 불거지지 않는 이상은 어떤 업무상에서 어떤 갈등이 빚어지거나 한 걸로 그걸로 경질시킨 적은 없지 않나? 사실 뭐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그거 한 1년 정도 1년 남짓 하고서 이제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이랑 이제 동시에 교체가 됐는데 그 케이스가 약간은 경질성이었죠. 뭐 아무튼 웬만하면 이제 선출직 임명직들 보면은 임기를 보장하려고 하셨잖아요, 대통령. 최소한 그러니까 한 1년은 이렇게 진득하게 일을 그렇죠. 할 수 있게 네. 자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러니까 경질성 느낌만 있고 경질로 보이지가 않는 게 꽤 이제 적당히 일을 했단 말이죠. 길게. 자, 그리고 최승호 이 말한 거 당신은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게 만약에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시작돼가지고 이재명 수사가 들어갈 때 이재명 검찰에서 이재명 그 대장동 수사할 거 아닙니까? 대장동 수사가 당신 마음에 안 든다고 윤석열 정부 탓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보고 막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은. 근데 얘기하겠지. 하면 안 되는데. 이야기하면 앞뒤가 안 붙게 되는 거지.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그 대통령이 어찌 수사에 관여하면 안 되거든요. 윤석열 그 당선인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시스템으로 하는 거지.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당장에. 그게 뭐. 정답이죠. 예. 네. 그건 심지어 우리 조셀럽께서 네. 민정수석 그때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뭐 민정수석은 수사에 관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지. 수사에 관여는 안 하는데 조사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을 안 해가지고 있어요. 조셀럽 아이 조철봉 아이씨. 네, 등 근육 많이 커지길. 네. 조철봉이 민주당 말아본 한 반은 될 거야. 책은 많이 팔았나? 뭐 이제 그 저기 뭐 윤석열 이야기를 다시 또 해보자면은 그래서 여기 나온 김에 네네. 애초에 국힘당 사람 아니었잖아요. 윤석열은 사실 민주당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정치 스탠스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면 민주당 사람이지. 그런데 우리가 헛발질해서 윤석열을 발로 찼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 그것도 있고 뭐 또 추미애가 예, 그러니까 칼춤 추면서 그쪽으로 몰아버렸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추미애가 칼춤 추고 막 그 난리를 필 때 우리가 그거를 칼춤 그러니까 북치고 장구치고를 해줬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니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요. 아니 뭐 그래 뭐 잘 패네 그냥 놀아봐라. 우리 방관했죠 방관.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서초동에서 그 몇 개월 된 그 지랄을 안 쳤으면은 추미애가 칼춤추고 하기도 힘들었을 거라는 거지. 그랬을 애초에. 수도 있고. 있죠. 왜냐면은 그렇게 좀 국민적 지지를 니네 틀렸다라고 하는 국민들도 이렇게 많다라는 거를 우리가 여론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 윤석열은 자기 의지, 자기 스탠스하고 상관없이 국힘당 쪽으로 밀려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정 부분 밀어낸 거고 말하자면 그게 거기에 우리의 원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갚기 위해서라도 그만큼이라도 윤석열을 지지해야 될 뭐 우리의 도리가 있는 거지. 우리가 빚진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부터도 지켜줘야 될 이유가 있고 국민의힘으로부터도 심지어 지켜줘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 2에 찍었으면 지킨다. 그렇죠. 뭐 그렇게 된 거죠. 하여튼 뭐 가능한 만큼 그렇죠. 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뭐 최승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과거에 참여정부도 노파들한테 시달린 거,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문파들한테 시달린 거, 그 한포리를 지금 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도가 떨어져 나가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은 어떤 언론의 편향성도 상당히 한몫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생각 없는 사람들이 생각 없는 게 정치에 그다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양쪽이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그 바이어스를 걸고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은 다 듣기 질려요. 그 묘하게 느껴지는 거북함이 있거든. 바이어스를 걸고 말하는 것들은 뭔가 뻔한 얘기한다 이런 느낌이 그렇죠. 있죠. 예. 구태의연하고 뻔한 느낌이 든다. 그런 그 신뢰성도 계속 떨어지고. 그렇죠. 그냥 뭐 쟤 저거 싫어하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제 부정적인 그 최승호가 말하는 부정적인 팬덤, 홍위병은 차라리 따지고 보면은 이재명 지지층, 그 대한언론 유튜버 스피커의 지지층, 스피커의 이제 그 팬덤층, 걔네들이지 차라리. 뭐 문파들이 일정 부분 막 거세게 달려들었다는 거는 저는 인정해요. 근데 그거는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저는 행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의 지지자를 모으는 것도 능력이지. 근데 이제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건데 그 지지 행태가 이재명 지지층들은 선을 넘고 있잖아. 지금 계속 고발하고 반대자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압살을 하거나 아니면 설득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반대 소리 내면 고소 고발로 계속 말 못하게 겁박하려고만 하고 있잖아. 그게 진짜 문제지. 예, 최승호 피다가 이제 이재명을 한번 대차게 한번 까보고 고발을 한번 딱 당해봐야 아, 이 이명박만큼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그럴 일은 없는 걸로. 네.
그런 미래는 오지 않았다. 네. 예. 뭐 그리고 저 박훈 같은 경우는 또 보면은 뭐 이재명 패배에 대해서 이제 정의당에서 찍고 이제 윤석열 찍은 사람들 저주하고 했는데 반성하기 바란다 그런 얘기를 처음에 오늘 띄웠어요. 이건 상당히 맞는 말이지. 그죠. 왜 심상정 왜 까? 네. 근데 이제 이 뒤에 나온 소리가 좀 골 때려요. 재벌 나팔수이자 민중의 악독한 홍롱기 하나에 휘둘리고 뭐 그리고 또 집값 이야기합니다. 검수완박 못하고 네, 뭐 그리고 집값 못하고 노동권이 강화된 것도 없는 바닥에 무슨 우군이 있을까? 이거는 마지막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노동권 약화된 거 없는데 별로 강화된 아니 강화될 조금씩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그렇죠. 딱 그리고 이제 예. 말하자면은 이 뭘 반성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다고 저는 생각한 게 홍원기에 반대한 사람, 검수완박에 목숨 건 사람, 부동산 정책에 불만인 사람, 노동권 찾는 사람 전부 다 이재명 찍었어요. 그쵸. 그 사람들 못 끌어들여서 진 게 아니라고. 근데 민노총 한노총 다 찍었는데 뭐. 박훈은 그 사람들 못 끌어들여서 졌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말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 문파의 존재에 대해서 다들 그러니까 인정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민주당을 제대로 잘 몰라. 제대로 잘 지금의 몰라. 민주당도 잘 네. 몰라고 모르고 그냥 자기 친구들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냥 그래서 박훈 연락 정할못이다 이거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깊게 하실 필요가 아니 있겠다. 그리고 또 억가에 대한 이게 뭐 거의 다 억가니까 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민주당의 어떤 여론 조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인식 수준의 어떤 하나의 사례, 지금 현실 인식 수준의 하나의 사례로서 이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 보면 별로 다른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오는 게 미디어 오늘의 현실이죠. 예. 이 미디어 비평지라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나 퍼오고 뭐 페이스북도 미디어는 미디어니까. 너무 좀 수준 낮은 걸 퍼오잖아요. 나는 이런 기사 같은 것도 AI가 그냥 썼으면 좋겠어. AI가. AI가 뭐 약간 사설 같은 거는 그냥 페북에서 그냥 보고, 그냥 뉴스 같은 거 오늘의 이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그냥 AI가 써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어. 뭐 나름 정치색 없이 그냥 건조하게. 그런데 그럼 또 AI에 정치색 집어넣으려 하는 인간들 나옵니다. 인공지능 그러면은 그렇죠. 짤 때.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예. 그렇죠. 짤때 설계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편향성을 AI도 줄여가지고 이제 있지. 자꾸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배우면서 발전하는 거니까 그 바이어스가 걸린 거를 계속 집어넣으면은 뭐 김호준 AI가 하나 또 나오는 근데 거죠. 진짜 웬만한 사람들은 이게 정치색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중독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바이어스 걸면은 거북합니다. 그건 거의 본능적인 거라고 저는 봐요, 사람. 그러니까 신뢰성이 뚝 떨어지죠. 네. 어느 한쪽만 너무 이렇게 두둔하고 편향적인 기사를 보면 저 같아도 그냥 신뢰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조국 사태 때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왜냐면은 조선일보나 뭐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고. 그렇죠. 이제 그 조국 사태에 관해서는 다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요 방송으로 이제 시즌 2 저희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뭐 지금 보니까 정치 신세계도 그렇고 백브리핑도 그렇고 다 다음 주 쉬인데. 네. 우리 같이 조그만 구멍가게는 남들보다 좀 더 일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쉬겠다고 따지고 보면 먼저 이야기한 게 우린 지난주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맞아. 우리가 좀 빨리 얘기했어. 우리 계획적으로 한 거야. 네, 저희도 이제 뭐 딱히 재정비는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시즌 2를 이 선거 국면 맞아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 나름의 마침표를 찍는 차원에서 한 주 정도 이제 텀을 두고 26일날 이제 녹음 예정돼 있죠, 현재로는. 그래서 3월 말에 다시 재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즌 2 동안 한 몇 개월이지? 한 6, 7개월 되나 지금까지? 그 정도? 예. 그죠? 네. 우리가 9월에 다시 오픈했나요? 10월에 했나요? 뭐 1인 방송까지 하면 꽤 길긴 한데 코로나 시국들어서 뭐 아무튼 그래서 시즌 1 때 저희가 마치면서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했잖아. 그랬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막판에 한 몇 주 동안 갑자기 급격한 청취자 수 증가 등으로 참 그랬는데 아니 보니까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 막 늘어나가지고 네. 네, 협찬도 들어오고 네네 당황스럽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일단은 감사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네. 이제 뭐 시즌 3는 아마도 이제 뭐 누구 반대하는 것보다 좀 더 정식 조회도 이제 정식 평론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뭐 그런 네.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네. 그래도 이제 민주당 쇄신을 바라는 그런 입장이니까 또 그 입장에는 또 충실해야겠죠. 네네. 저 우리가 민주당이 미워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또 에이, 민주당이 미워. 아니 민주당이 다시 제대로 일어서기를 원하는 진짜 이 새끼들 이거 멍석에 다 말아버려야 돼요. 그냥 뭐 미련이 계속 남아요. 예, 미련.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런 새 당명과 함께 만드셔서 그런 거지. 그냥 미련,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FM 코리아를 보면서 계속 뭐 전향하라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 전향하고 싶어도 근데 미련이 계속 남아가지고 못하겠어. 아니 저는 뭐 그런 거보다도 뭐 걔네가 뭐 딱히 낫다는 걸 증명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어쨌든요 네 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네, 한 시즌 동안 감사했습니다. 한 주 쉬고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